뉴욕 가정상담소가 기금모금 연례만찬에서 120만 달러 모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자정 연방세금 보고가 마감됩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9세 여자아이의 얼굴을 때린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 살인율이 20% 감소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12일 개최한 35주년 기념 기금모금 연례만찬에서 120만 달러를 모금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가정상담소는 이날 맨해튼 치프리아니 월스트릿에서 회복력을 주제로 연례만찬을 열고 후원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지혜 소장은 2011년에 상담소 일을 시작했을 당시 핫라인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팔이 부러진 상태로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쫓겨난 여성은 상담소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13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 8개월 된 딸아이가 상담소가 운영하는 호돌이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이 소장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연례만찬은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의 회복력, 상담소 직원들의 회복력, 또 모든 후원자들의 회복력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It's our clients' resilience in not giving up on themselves. It's our staff's resilience in not giving up on them. And it's your resilience in supporting the resource that they need. It's our resilience together that makes an incredible change in the lives of the survivors and their children. And that's exactly what we're celebrating here tonight. 앞으로도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아동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가정상담소 설립자는 매년 연례만찬 때가 오면 상담소가 시작된 그 순간을 되새기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상담소가 긍정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때가 오면은 뉴욕 한인교회에서 예배 볼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가졌던 마음 그거를 다시 리뉴하고 그 35년 동안에 거쳐간 많은 분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이제 2세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 앞길을 가는 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It's about the time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날 김광희 설립자로부터 큰 영감을 받아 상담소를 처음으로 후원하게 된 제이스의 더 레드 헬리콥터 창립자이자 작가는 그의 신간을 기부해 모든 참석자들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됐습니다. This organization supports families. It supports Korean American families. We all know that there's a lot of things that happen within the Korean American families, four walls that sometimes are difficult to talk about. I think this organization has the conversations that have to happen, and it supports the real leaders in the community, which are the family members, in particular, I believe, the moms. 이날 모금된 기금은 가정상담소의 연간 운영비 15에서 20%를 차지하며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병원 치료 등 정부 펀딩이 지원하지 않는 긴급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등 연간 3천여 명의 클라이언트에게 1:1 상담, 법률 클리닉, 쉘터, 주택 지원, 영어 컴퓨터 교육 및 취업 상담 등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 세금 보고가 15일 자정에 마감되는 텍스데이를 맞아
막차를 타려는 대략 3천만 가구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전역 가운데 매사추세츠와 메인주는 17일에 마감되지만 다른 주들은 월요일인 15일 밤 11시 59분까지 세금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97%가 전자보고로 접수하는 이파일링을 하고 있어 예전과 같이 우체국이 북새통을 이루는 사태는 보기 드물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4월 5일까지 1억 185만 가구가 세금 보고를 마쳤으며 나머지 5천에서 6천만 가구 가운데 적어도 3천만 가구는 텍스데이 당일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IRS가 처리 완료한 1억 11만 건 가운데 66.7%인 6,680만 건에 대해선 세금을 되돌려주는 텍스 리펀드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80만 가구에 보낸 텍스 리펀드 총액은 2,011억 달러로 IRS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납세 가구당 텍스 리펀드 평균액은 3,011달러로 전년도 2,878달러보다 4.6%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지난 주말 어머니와 함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있던 한 9세 여자아이를 한 남성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해 경찰이 남성을 중범죄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13일 오전 11시 50분경 사람들로 붐비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무차별 공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세 카를로스 자르주엘라는 어머니와 함께 레스토랑 근처에 서 있던 9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아무 이유 없이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했습니다. 아이는 통증과 함께 어지러움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그날 오후 10시 20분경 자르주엘라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앞선 4월 4일에도 중년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해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당시 보석금 없이 석방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두 남성이 말다툼 도중 선로로 떨어지고 또 밀쳐지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4시 43분경 두 남성은 몸을 부딪히는 일을 시발점으로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쟁은 몸싸움으로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한 남성이 선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투던 남성이 그를 선로 위로 부축해 올리자 이번엔 떨어졌던 남성이 해당 남성을 선로 위로 밀쳤습니다. 역에 있던 목격자들이 떨어진 남성을 부축해 올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한 남성이 맨해튼 47-50번가 락펠러 센터역에서 메트로 카드를 구입하던 중 괴한에 의해 오른쪽 얼굴에 칼을 맞아 경찰이 용의자를 수배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살인율이 20% 가까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죄 데이터 분석가 제프 허셔에 따르면 전국의 133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2023년과 올해 1분기 살인율을 비교한 결과 살인율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올해 총 10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해 작년 88건과 비교해 약 15%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보스턴은 작년 11건과 비교해 올해 단 2건으로 무려 82%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컬럼버스, 오하이오는 58% 감소, 샌안토니오와 텍사스는 50%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제프 허셔는 팬데믹 기간 급증한 살인율이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선 계속되는 지하철 폭행과 강도 등의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의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살인율은 작년 동기 대비 약 17% 감소했으나 강도는 4.3%, 중범죄 폭행은 3.8%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의혹 사건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돼 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행 입막음 의혹 사건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약 6주 정도의 재판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비용 관련 회사 기록을 삭제하는 등 34개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배심원 선정에 할애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과 트럼프 측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배심원이 선정되므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재판은 최소 6주에서 최대 8주간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매주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4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 계속 출석해야 하므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선거운동에 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엘빈 브래그 메레튼 지방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범죄를 숨기고 속이려는 의도로 회사 서류를 조작,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다시 중동의 전면전 공포가 극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13일 400개에서 500개의 드론을 발사,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방공망을 가동해 드론을 99% 격추시켰다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이날 공습은 5시간 동안 계속됐으며 드론 약 500개 외에 탄도미사일도 동원됐으며 이스라엘 자체 방어망 외에 미국과 영국 등이 방어에 나서 드론 등을 격추했고 특히 미 해군 구축함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며 보복을 예고했고 마침내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을 단행하면서 주말을 맞아 델라웨어 별장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급기어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해 철통 같은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응 공격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일요일인 어제 오후 4시 긴급 소집됐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은 각국이 진정하고 긴장을 완화할 시기이며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스라엘의 대응 공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유거브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성인 2,39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정책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3%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쟁 직후인 지난해 10월 23일 44%와 비교하면 11%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같은 내용을 한 설문조사 중 최저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 진영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저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에 달했고 군사 행동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23%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42%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되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이 아예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32%를 기록했고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32%만이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찬성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47%에서 1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중동이 전면전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 의장이 이번 주 내로 대이스라엘 군사지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과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다며 이번 주 중에 이스라엘 지원안을 진전시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스라엘 패키지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중이며 선택 가능한 옵션과 추경 예산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적절한 시기를 모색해왔으며 중동의 전면적인 위기가 고조되자 지원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공화당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일단 이스라엘 단독 지원안부터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패키지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 단독 지원안에 동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해 2021년 폐쇄됐던 맨해튼 허드슨 야드의 벌집 모양 대형 조형물 베슬이 그물망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올해 다시 문을 열 전망입니다. 허드슨 야드에 위치한 베슬이 약 3년간의 임시 폐쇄 기간 끝에 올해 말 다시 방문객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14일 뉴욕포스트는 허드슨 야드 개발 프로젝트를 맡은 베슬 운영사 릴레이티드 컴퍼니즈가 베슬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강철 그물망을 여러 계단에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했다며 올해 말에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벌집 모양으로 디자인된 45m 높이의 베슬은 2019년 3월 개장 직후 뉴욕의 에펠탑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새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유리 등 외관지 없이 계단으로 이뤄진 데다 허리 높이 정도의 낮은 난관으로 인해 이곳에서 투신하는 사람이 잇따르면서 베슬 측은 개장 불과 1년 반 만에 임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안전요원을 대폭 늘리고 각종 규정을 도입해 4개월 만에 재개장을 결정했지만 2021년 7월 14세 소년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투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무기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베슬 운영사 대변인은 이번에 도입할 새로운 강철 그물망은 쉽게 절단되지 않으며 조형적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의거해 삼성전자에 무려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보조금입니다. 디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은 어제 삼성전자에 텍사스 첨단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위해 반도체법에 따라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정책에 힘입어 또 한 번 역사적인 투자를 기념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먼도 장관은 삼성이 텍사스주를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로 바꾸고 있다며 정말 흥분된다며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씨를 뿌렸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정부 지원 규모는 당초 예상됐던 20에서 30억 달러보다 최대 3배가 늘어난 것이며 대만의 TSMC에 대한 보조금 66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당초 170억 달러를 투자한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280억 달러를 추가 투자, 전체 투자 규모를 450억 달러로 늘리고 2나노급의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투자를 통해 첨단 파운드리 생산 시설 2개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패키징 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한 개 생산 시설이 축구장 11개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의 한인사업가 정영인 터보홀딩스 회장이 지난 12일 한양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시가 최근 맨해튼 이스트할렘의 한 공원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 조류를 발견하고 조류독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5분쯤 퀸즈 칼리지 포인트 인근 이스트리버에서 갑작스런 돌풍으로 보트가 전복돼 4명이 물에 빠졌으나 뉴욕시경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의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캇 키브리지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연방수사국이 당초 이 선박이 고장난 상태임을 알고도 출항한 혐의를 잡고 선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데모크라시 프레팔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12일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를 각각 방문했습니다.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하는 학생들은 한국의 통일과 북한의 빈곤 및 인권 문제,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지원 상황 등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반쯤 텍사스주 휴스턴의 트럭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면허갱신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대형 트럭을 몰고 공공안전부 청사로 돌진,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시간 어제 오후 7시쯤 태평양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해 주택 1000여 채 이상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26번째 출전한 타이거 우즈가 4라운드 합계 16 오버파의 최악의 성적을 기록
교통사고 후유증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최저 기온은 5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4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국학교가 오는 5월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2회 미동북부 어린이 동요대회에 참가할 1학년에서 8학년 한국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4월 20일까지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뉴욕 총영사상과 장학금 등이 수여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노랫말과 선율을 알리는 이번 동요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